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 내가 한 건 그저 지켜본 것뿐이야.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정숙 환자분 되시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제 손에 쥐어진 진단서의 글자들은 떨려 보였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로 의심됨.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빠르면 2년, 길면 5년 정도.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의사 선생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길어야 5년. 78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제가 나로 남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그뿐이라는 겁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다행이네요. 그럼 저녁 때 댁으로 갈게요. 재호 오빠도 데리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거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장 사이에 꽂혀 있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써온 40년 넘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2일, 재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기특했다. 1998년 7월 15일, 당신이 떠났다. 세상이 멈춘 것 같다. 2005년 11월 20일, 재호가 결혼했다. 수진이라는 여자와. 뭔가 마음에 걸리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한 줄 한 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그 밑에 한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썼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내가 나를 잊기 전에.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재호가 들어왔고 그 뒤로 며느리 수진이 명품 핸드백을 든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자세히 좀 들어봐야죠. 수진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래. 그래도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건망증이 좀 있다고. 약 처방받았어.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되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수진의 얼굴엔 순간 굳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너희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에이, 어머니. 저희가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그치만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요양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요. 수진의 말에 재호가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오빠,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래, 나도 한번 알아볼게. 근데 저녁은 먹고 갔니? 아니요, 오빠가 회식 있대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렇게 그들은 30분도 안 돼서 떠났습니다. 밤 10시.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 같았습니다. 재호가 아직 안 간 건가?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현관 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상태 봤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근데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잖아. 오빠, 정신 차려. 치매라잖아.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도 지금 재산 정리 안 하면 나중엔 더 복잡해져. 어머니가 판단력 있을 때 미리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부동산만 해도 몇 채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어머니 마음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빠는 너무 착해. 그게 효자인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빨리 알아봐. 치매는 시간이 생명이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정리, 요양원, 판단력 있을 때 그것들은 제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길러준 아들이 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서재로 가서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밤 10시 17분. 오늘 나는 내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이 한 말을 정확히 받아 적었습니다. 수진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까지도.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없이 컴컴했습니다.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혼잣말이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하나의 계획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기 전에 진짜 너희 모습을 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세 군데 요양원을 직접 방문했고 가장 시설이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그린힐 요양원.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원장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요양보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혹시 입소 상담 받으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엔 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응, 그래.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모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대하는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어. 고맙구나. 그럼 잘 부탁할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요양원 가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왜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구나. 그리고 만약 내 상태가 나빠지면 너희한테 폐만 끼칠 것 같아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폐라니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 주말에 한번 와보렴. 수진이도 같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8일. 아들에게 요양원 입소를 통보했다.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느낌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말 아들 부부가 요양원 입소를 돕기 위해 집으로 왔습니다. 수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짐을 싸는 손놀림은 유난히 빨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야. 거기 시설도 좋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수진의 눈은 거실벽에 걸린 액자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권리증이 어디 있을지, 통장은 어디 보관했을지. 다 보여. 내 눈빛이 뭘 찾고 있는지. 재호야, 엄마 책상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 있으니까 나중에 잘 보관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재호는 제대로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 넣었습니다. 휴대폰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습니다. 78살 할머니가 이런 것도 주문할 줄 알지? 오후 3시 그린힐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좋고. 수진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했어. 걱정 마. 아이고,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해야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수진의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1인실, 깨끗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 자주 올게요.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바쁜데 자주 올 필요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에이, 어머니. 저희가 무슨. 수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여기서 새 친구들 사귀면서 지낼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수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너희 모습을 볼 시간이지. 방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천장.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진실을 보게 되겠지.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아래 숨겨둔 일기장과 녹음기. 일기장을 베개 밑에 깔아두고 녹음기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라며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식당으로 가실까요? 응, 그래야지.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아까 그 요양보호사 미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2층 담당이거든요. 고맙구나.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어. 식당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옆 테이블에선 어르신들이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 주에 온대. 그래, 좋겠네. 우리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요즘 젊은 것들이 다 바쁘니까.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 아니,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진실을 볼 때까지. 밤 9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음.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베개 밑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오늘 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아들 부부가 짐을 싸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집안을 훑어봤다. 무엇을 찾는지는 뻔했다. 재호는 한 번도 제대로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제 이곳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들, 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재호야, 수진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편안하게. 요양원 생활 3일째.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책을 나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세 박정숙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표정을 바꿔봤습니다. 멍한 눈빛, 약간 벌어진 입, 초점 없는 시선. 이 정도면 치매 초기처럼 보이려나? 몇 번 연습을 하고 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미영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식사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영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그냥 아침에 좀 멍해서 천천히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녀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동안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느리게 했고 한두 번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죠? 식당이에요, 어르신. 매일 가시던 곳이잖아요. 아, 맞다. 미안해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눈치챘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새 거 드릴게요. 옆 테이블 어르신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분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어제도 복도에서 헤매시더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다들 믿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평소의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또렷한 눈빛, 단단히 담은 입술. 연기, 나쁘지 않네. 혼잣말을 하고
저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하고 테스트 녹음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나는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완벽해. 오후 2시 면회 시간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벌써 왔어? 생각보다 빠르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명품 핸드백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요. 다들 친절하고.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으신데.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수진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깜빡거리신다고요? 어떤 게요? 아침에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식당 가는 길도 잊어버렸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걸 믿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치매 초기래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떨리지 않았지만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뭘 찾는 거지? 어머니, 그럼 중요한 일들은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요? 네, 재산 같은 거요. 나중에 어머니가 판단력이 없어지시면 복잡해지니까. 저는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재산? 그게 뭐가 복잡해요? 아이고, 어머니. 부동산도 몇 채 있으시고 예금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재호 오빠나 저희가 관리하기 편하죠. 관리요? 네, 어머니가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슬쩍 눌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근데 며느리,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죠. 만약에 어머니가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정리해두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돼요?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치매가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있으실 때 서류 같은 거 정리하시고 재호 오빠 명의로 좀 옮겨 놓으시는 게. 재호 명의로요? 네, 아드님이 관리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나요? 네, 어머니. 제가 다음에 변호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간단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고마워요.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로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25분 43초. 충분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럼 중요한 일들은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이너스 재산 같은 거요. 나중에 어머니가 판단력이 없어지시면 복잡해지니까. 저는 녹음기를 끄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베개 밑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오후 2시 15분. 며느리 수진이 면회를 왔다. 내가 치매 증상을 얘기하자 즉시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냈다. 판단력이 없어지기 전에 제호 명의로 옮기자 변호사를 데려오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며느님이 다녀가셨죠? 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으로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라 78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눈빛으로 미영은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은 들킬 뻔했네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일부러? 네, 일부러예요.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기 편하시면 들어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을 보니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 가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그녀의 눈가에 살짝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영 씨.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정이 넘어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13일 밤. 오늘 나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동료를 얻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또렷하게 마치 모든 진실을 비추는 것처럼. 기다려, 수진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혼잣말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생활 2주째. 저는 이제 완벽하게 치매 초기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식당 가는 길을 헤매고 식사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가끔 다른 어르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모두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지는. 목요일 오후 4시, 저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키 큰 남학생. 지훈이? 제 손자 지훈이 헐레벌떡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왜 왔을까? 학교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목소리부터 숨이 차 있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벌컥 열리고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앉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젊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힘이 있는. 지훈아, 학교는? 조퇴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바보야, 공부해야지. 공부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진짜구나.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할머니 괜찮아. 여기 좋아.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내서 미안하다고 전하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그런 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 고마워. 할머니, 제가 매주 올게요. 꼭 토요일마다 올게요. 아니야, 넌 공부해야지. 수능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괜찮아요. 토요일 오후에 이 시간만 오면 돼요. 그것도 못 내겠어요? 지훈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야. 1시간 동안 지훈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끔 멍한 표정을 지어가며 들었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지훈은 할머니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맨날 책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는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 아이는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 6시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저녁 전에 오라고. 그래, 조심히 가.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약속? 응. 고마워, 지훈아. 지훈이 문을 나서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저 기억하시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눈치챈 걸까? 당연하지. 우리 손자인데. 다행이다. 엄마가 할머니 치매 심하다고 해서 저 잊으실까봐 무서웠어요. 치매 심하다고? 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나이니까. 아니에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저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 아직 멀쩡해. 너만은 절대 아니죠.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지훈아. 지훈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갈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문자를 못 볼까봐 이렇게 자세히 쓴 겁니다. 착한 녀석?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할머니도 반가웠어. 조심히 들어가렴.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문자도 잘하시네요. 엄마가 할머니 핸드폰도 잘 못 쓰신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 할머니 최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또 거짓말을 했구나. 지훈한테까지. 그날 밤 10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오늘 지훈이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왔다 갔어. 어머니, 지훈이가 자꾸 가겠다고 해서 못 말렸어요. 근데 어머니, 지훈이 너무 자주 가면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근데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그래도 수능이 코앞인데 요양원까지 왕복 2시간이면 공부 시간 다 날아가잖아요. 어머니도 손자 생각하시면 좀 이해해 주셔야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게 할게요. 그게 지훈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컴퓨터로 파일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오늘 손자 지훈이가 다녀갔다. 학교를 조퇴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이 아이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지훈의 면회마저 통제하려 한다. 한 달에 한 번만 오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유는 지훈의 공부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 것이다. 아마도 지훈이 내 진짜 상태를 알아챌까봐 두려운 게 아닐까?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손자분 다녀가셨죠? 응, 왔다 갔어. 표정이 밝아지셨던데요. 손자분이 참 효자시네요. 그 애만은 진짜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손자분한테는 진실을 말씀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아직은 안 돼. 왜요? 지훈이가 알면 괴로워할 거야.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지훈이는 아직 어려. 이런 무거운 걸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나중엔 알게 되시잖아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다음이겠지. 미영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그날 오후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햇볕을 쬐며 박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가족들 자주 와요? 아니요, 바빠서. 우리 다 그렇죠. 자식들 다 바쁘고 우리만 여기서 기다리고.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저는 손자가 왔어요. 어제. 아이고, 좋겠네. 손자가 오면 그래도 위로가 되죠. 네. 그 애만은 진심이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래요. 손주들이 제일 이뻐.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훈이, 미안해. 할머니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야. 너 공부 바쁘지? 너무 자주 오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토요일마다 꼭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도 공부가 중요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싫어요. 매주 갈 거예요. 엄마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녀석?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버티는구나.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넌 이 진실을 알면 안 돼. 아직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원장실에서 저를 부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미영이 저를 모시고 원장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어르신 며느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요. 혹시 어르신 재산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벌써? 재산이요? 네, 며느님 말씀이 어르신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결정할 일인데
며느리가 왜 가족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원장님,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며느님이 이번 주에 변호사분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원장실을 나오며 저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방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26일. 수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장을 통해 재산 정리 압박을 넣고 있다. 이번 주에 변호사를 데리고 온다고 한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창밖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준비해라. 나도 준비됐으니까. 혼잣말이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는 며느리 수진과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이분이 김 변호사님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어르신.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서류 뭉치를 보니 공손함 뒤에 목적이 뻔히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로?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정리하시는 거요. 아, 그랬나?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건 간단한 재산 위임 계약서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되실 경우를 대비해서 아드님께서 재산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재산 위임이요? 네, 지금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세 채와 예금을 아드님 명의로 이전하는 겁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위해 아드님이 잘 관리하시는 거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재호 오빠가 어머니 돈 함부로 쓰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재산인데. 어머니, 지금 정신 있으실 때 하셔야 해요. 나중에 치매 더 심해지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김 변호사가 펜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세 군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대놓고 빼앗으려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거 지금 당장 해야 하나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뭐가 문제세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재호 오빠한테 맡기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런 계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지 능력이 있으실 때 하셔야 법적으로 유효하거든요. 인지 능력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호는 어디 있어요?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수진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회사 일? 네, 급한 회의가 있대요. 대신 저랑 변호사님이 왔잖아요. 아들도 없이 이런 중요한 걸 결정하라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빠 바쁘다잖아요. 우리끼리 처리하면 되지. 우리끼리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세 채의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가 걱정이세요? 걱정은 없어요. 그냥 뭐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상태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원장님도 그러시던데 요즘 심하시다고. 내가 심해? 네, 식당도 못 찾으시고 약 드실 시간도 잊으신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약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해요. 나중엔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김 변호사가 다시 펜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펜을 집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지훈아?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너 학교는?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온다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지훈은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님이 여기 계세요? 아, 그게. 수진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어른들 일이야. 너는 학교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 지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밖에서 기다려.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이 녀석이 지금... 여보. 그때 복도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재호야. 재호는 상담실을 둘러봤습니다. 펼쳐진 서류, 변호사, 그리고 제 떨리는 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뭐 한 거야? 수진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뭘 하긴. 오빠가 하라던 일 하고 있었지. 내가 언제 지금 당장 하라고 했어? 오빠가 빨리 정리하자고 했잖아. 재호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호야. 네, 어머니.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역시,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그는 서류를 챙겨 황급히 나갔습니다. 상담실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훈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할머니. 고마워. 내가 와줘서.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가 할머니 재산을...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어른들끼리. 아니에요. 할머니 재산인데 왜 엄마가 가져가려고 해요?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거짓말. 엄마 요즘 매일 할머니 재산 얘기하잖아요. 저 다 들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여보, 그만해. 재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오빠도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서두르긴. 어머니 상태 보면서도 그런 말에?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나가줄래요? 어머니, 나가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재호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수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나갔습니다. 재호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갔습니다. 지훈만 제 곁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너도 가봐. 학교 가야지.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와줘서.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지훈아. 지훈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43분 17초.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수진의 압박, 변호사의 협박, 재호의 침묵, 그리고 지훈의 외침까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이너스 어머니, 지금 정신 있으실 때 하셔야 해요. 나중에 치매 더 심해지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마이너스 오빠가 어머니 돈 함부로 쓰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구나. 저녁 무렵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까 상담실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별일 아니야. 미영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 네, 어르신. 진짜 가족이 뭘까요? 글쎄요. 피를 나눈 사이가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진짜 가족은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훈이가 진짜 가족이었네요. 그리고 어르신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고마워요, 미영 씨.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오늘 며느리 수진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내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기라는 압박이었다. 아들 재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자 지훈이 달려왔다. 학교를 빠지고 숨을 헐떡이며 그 아이만은 진짜 가족이구나. 하지만 나는 오늘도 서명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혼잣말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도, 수진도, 심지어 지훈도. 저는 매일 창가에 앉아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나 보구나.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재호예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응, 재호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못 찾아뵙고.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서명 안 하셨다고. 그래. 그리고 지훈이도 요즘 집에서 엄마랑 맨날 싸워요. 어머니 면회 가겠다고. 지훈이를. 어머니, 제가 중간에서 정말 힘듭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고 수진이는 제 아내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넌 항상 그랬지.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 어머니, 그냥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집안이 평화로워질 텐데. 평화?
네. 수진이도 진정하고 지훈이도 편해지고 그럼 나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편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재호야. 나 피곤하니까 끊을게.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원장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원장님이 찾으십니다. 미영이 저를 모시고 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어머니, 앉으세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왔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성년후견인 신청서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년후견인? 네. 어머니 치매가 심해서 판단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재호 오빠가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님, 그건 좀. 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뭘? 자발적으로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법원 통해서 강제로 하든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협박이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잖아요. 원장님도 증언해 주실 거고.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원장님은 매일 어머니 보시잖아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수진이 원장을 쏘아봤습니다. 원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며느리 편이구나. 어머니, 48시간 드릴게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안에 답 안 주시면 저희는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법적 절차? 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수진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끼리 잘 상의해 보세요. 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 그건 제가 무능력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을,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일까요? 법원이 저를 무능력자로 판단하면 이 모든 증거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졌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25년 8월 1일.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순진했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웬만한 일엔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미영 씨, 네, 어르신. 나 진 것 같아요. 미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성년후견인 신청하겠대요. 뭐라고요?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 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법원이 날 무능력자로 판단하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어르신은 멀쩡하시잖아요. 치매 연기하신 거고,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도 며느리 편이고, 의사도 치매 진단 내렸고, 누가 날 믿어줘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했던 날, 며느리의 본색을 처음 녹음했던 날, 지훈이가 달려왔던 날, 모든 게 헛된 짓이었나?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5일, 오늘 며느리가 최후 통첩을 했다. 48시간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지는 건가? 내가 모은 증거들도, 내가 견딘 시간도 모두 무의미한 건가?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엄마가 요양원 가지 말래요. 근데 저 꼭 갈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요. 기다려주세요.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할머니가 이런 꼴이 돼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괜찮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는 걱정 마.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제 할머니예요. 제가 지킬 거예요. 토요일에 꼭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구나. 오후 미영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표정이 좀 풀리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영 씨, 네, 어르신.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해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어차피 질 거면 제대로 싸우고 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 거예요. 가족회의요? 네. 재호, 수진, 지훈. 다 모아놓고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지만 며느님이 응할까요? 응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호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재호야,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족회의 하자. 네. 내일 오후 2시 요양원 상담실로 다들 와. 너, 수진, 지훈. 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내가 결정했어. 재산 문제. 재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서명하시겠다는? 내일 얘기할게. 다들 꼭 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에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6일. 나는 오늘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기든 지든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박정숙이다. 78년을 당당히 살아온.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이
평온하게, 마치 큰 싸움을 앞둔 전사처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승리든 패배든. 좋아. 마지막이다. 9월 7일 오후 2시 요양원 상담실. 저는 일찍 도착해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미영이 문 앞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또렷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진, 그리고 지훈. 재호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고, 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결정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호와 수진은 제 맞은편에, 지훈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그럼 어머니, 서류 가져왔으니까.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과 재호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요? 내가 왜 요양원에 들어왔는지 아니?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였어. 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재호야, 수진 씨. 그리고 지훈아.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나는 너희를 지켜봤어.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녹음기를.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이야.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8월 1일.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장난을. 앉아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여자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다시 앉았습니다. 8월 1일 밤 10시 17분. 저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봤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수진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치매라잖아. 지금 재산 정리 안 하면 나중엔 더 복잡해져.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앉으라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다시 앉았습니다. 8월 13일.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면회를 왔다. 어머니, 그럼 중요한 일들은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산 같은 거요. 나중에 어머니가 판단력이 없어지시면 복잡해지니까. 어머니, 그건. 재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목소리로 들어볼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이너스 어머니, 지금 정신 있으실 때 하셔야 해요.
나중에 치매 더 심해지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수진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확하고 차갑고 선명하게.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이너스 오빠가 어머니 돈 함부로 쓰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어머니, 오빠 바쁘다잖아요. 우리끼리 처리하면 되지.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상담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는 알고 있었지. 저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 저는 그냥 모른 척 했다고?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었어. 어머니, 하지만 너는 선택을 안 했어. 엄마 편도 아내 편도 아닌. 그냥 도망쳤지.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를 봐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지 마요. 제가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이너스한 달에 한 번만 오게 할게요. 그게 지훈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훈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그건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지훈아, 엄마는 내 공부 생각해서. 공부는 핑계였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제가 할머니 진짜 상태를 알까봐 두려웠던 거잖아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마이너스 어머니, 선택하세요. 자발적으로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법원 통해서 강제로 하든지. 마이너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잖아요. 수진의 협박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호가 아내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말을? 수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미래?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리셨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수진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상담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연기했어요. 연기라고요? 네.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손도 멍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나는 박정숙이에요. 78년을 살아온 멀쩡한. 재호와 수지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진단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 진단을 이용했죠.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어머니, 그럼?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2달 동안 다 연기하신 거예요? 그래. 식당 못 찾으시고 약 잊으시고 다 연기였어. 재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시험하신 거군요. 시험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이었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지.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속였다고?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속였어. 효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는 넌 단 한 번도 나를 어머니로 본 적 없어. 그냥 재산 목록으로 봤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재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에요? 그래. 내 유언장. 수진이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소리내서.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본인 박정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동산 전체와 예금의 70%는 손자 박지훈에게, 나머지 30%는 요양보호사 이미영에게, 아들 박재호와 며느리 김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서류가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된 적 있니? 저는 아내가 나를 협박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 엄마와 아내 중에. 어머니. 하지만 너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냥 도망쳤지. 재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재호야.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너만은 진짜였어. 할머니, 저는 학교 빠지고 땀 흘리며 달려온 거,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한 거.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만은 진심이었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지훈아.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미영을. 미영 씨도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수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요. 진심을 보여줄. 어머니. 저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재산만 봤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나갔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재호야, 내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재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선택하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해. 어머니, 이제 나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생각해봐. 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나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저와 지훈, 그리고 미영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냥 공허함. 할머니, 지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네, 지훈아.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지훈아. 하지만 진실은 봤어. 그걸로 됐어.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을게요. 계속. 고마워. 모든 것이 끝난 후 할머니의 성찰과 새로운 시작이 그려집니다. 그동안 재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9월 15일 토요일 오후 저는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그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8월 1일.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8월 13일. 며느리의 첫 번째 본색. 8월 22일. 손자 지훈이의 진심. 9월 7일. 진실의 법정.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지난 2달의 기록이었습니다. 분노의 기록, 슬픔의 기록, 그리고 각성의 기록. 할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저는 일기장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때요? 괜찮아. 생각보다. 정말요? 응. 마음이 가벼워졌어. 지훈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계속 전화한다면서요? 응.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너 아빠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지훈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너 아빠를 미워하면 안 돼. 하지만 아빠가 할머니한테 한 짓이 너 아빠도 나약한 사람일 뿐이야. 우리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꽃들이 향기로웠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그날 다 공개하신 거. 저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모르겠어, 지훈아.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채 사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내 할머니, 한 가지는 확실해. 뭐요? 너를 만난 건 축복이야.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너만은 진짜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훈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성적표였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니? 이번 모의고사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우와,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공부는 나를 위한 거라고. 저는 성적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네, 너 대학 가면 할머니 자주 못 볼 거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예요. 그럼 주말마다 올 수 있잖아요. 서울이라 좋은 대학 많지. 네, 할머니 가까이 있을 수 있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그때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어르신, 지훈 학생. 차 드세요. 고마워요, 미영 씨. 미영은 우리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 오나 봐요. 어르신, 요즘 어때요? 진짜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솔직히요? 네. 공허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셨으니까. 가족이었을까요? 어르신께는 그랬죠. 오랜 시간. 그랬겠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네, 어르신. 제가 너무 잔인했을까요? 뭐가요? 재호한테 아무것도 안 남긴 거.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드님은 기회가 있었어요. 며느님이 어르신을 협박할 때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안 하셨어요. 선택을 회피하셨죠.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르신은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왜? 처음부터 다 말씀 안 하셨어요? 다 말한다는 게? 네. 엄마랑 아빠한테 할머니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일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을 거야. 왜요?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아. 행동으로만 드러날 뿐이지. 만약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다고 했으면 내 엄마는 더 교묘하게 숨겼을 거야. 그럼 할머니는 응,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가면이 아니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웠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일기 쓰면서 정말 외로웠어. 할머니. 하지만 지훈아. 네. 그 외로움 덕분에 진실을 봤어. 그리고 진짜 가족도 찾았고 저는 지훈과 미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처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너무 자주 오지 마. 공부해야지. 할머니, 저 토요일은 할머니 시간이에요. 제 공부 스케줄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기다릴게. 지훈이 일어나 인사하고 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미영도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저도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수고하세요. 어르신, 저녁 시간에 뵐게요. 네. 미영이 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노을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9월 15일. 천천히 한 글자씩 썼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떠났고 진짜 가족을 찾았다. 후회하는가? 모르겠다. 슬픈가? 그렇다. 하지만 후회하는가? 여전히 모르겠다.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했겠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시 일기장에 펜을 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다.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증명되는 것. 지훈이가 있다. 미영 씨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 이 일기장도 덮을 시간이구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거웠던 일기장이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워진 건 일기장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춤을 췄습니다. 새들이 지적이었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78년을 살았으니 79년째도 살 수 있겠지. 이번엔 거짓 없이 진짜 가족과 함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펜으로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9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쓸 것이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분노의 문장이 아니라 감사의 문장을. 오늘 지훈이가 왔다.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오늘 미영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과 함께 노을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혼잣말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을 보여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살이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